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평생을 그냥 평범하게 중간치기로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별로 튀지 않고 살아왔던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특이하다 내세울 수 있는 점은 있었죠. 저한테 일란성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건요. 요새는 쌍둥이가 많은 편이지만 제 또래에는 쌍둥이가 많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일란성 쌍둥이는 더 드물어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저는 그 쌍둥이 중 동생으로 불리곤 했어요. 사실 그냥저냥 평범하게 생긴 축이라 쌍둥이 치고 그렇게 튀지는 않았어요. 저는 늘 교복을 교칙대로 차려입고 안경을 끼고 다녔죠. 그런데 언니는 컬러렌즈도 끼고 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편이라 저랑 얼굴이 똑같다는 것도 옆에 있지 않으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늘 학기 초에는 저랑 똑같이 생긴 언니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언니랑 제가 둘이 나란히 서 있으면 그제서야 제가 쌍둥이 중 둘째라는 걸 알아보더라고요. 언니랑 저는 같은 얼굴이지만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남들 눈에는 보는 재미가 있었는지 둘을 세트로 묶어 많이들 관심을 보였는데요. 언니는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많이 까칠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소위 말하는 살짝 노는 부리였죠. 언니한테는 베프인 친구가 있었는데 늘 그 언니랑 함께 저랑 놀아주곤 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것처럼 교복 바지를 입고 살짝 보이시했던 그 언니는 언니의 동생인 저를 참 예뻐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요. 저희 교실로 찾아와 매점에서 산 과자를 건네주곤 했죠. 남들은 엇나갔다고 하는 우리 언니였지만 저한테는 늘 다정했기 때문에 조금 튀는 듯 삶을 살아가는 언니 모습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네요. 제가 걸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 대리 만족을 했었던 것도 같아요. 뭐 그렇게 남들 눈에 띄는 일도 길게는 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일이 없었죠. 저랑 얼굴이 같지만 다른 삶의 노선을 걸었던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남자랑 눈이 맞아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갔거든요. 누가 골목길에서 언니가 남자와 키스하고 있던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길바닥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 더한 짓은 못했겠냐는 소리도 덧붙여서요. 그 후엔 아빠가 많이 화가 나셨던 것만 기억이 나요. 가부장적이지만 손 한 번 올린 적 없던 분인데 옷장을 열고 언니의 옷을 되는 대로 다 언니 얼굴에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언니 옷들이 다 색색으로 화려했어서 그 컬러풀한 옷들이 언니를 때리는 동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말릴 법했던 엄마도 아빠를 말리지 않았고요. 사실 고3 졸업해봤자 어린애잖아요. 그런 언니를 부모님은 그냥 내쫓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형부될 사람의 얼굴도 한 번 못 본 채로 그렇게 거짓말처럼 언니랑 인연이 끊겼죠. 언니가 울면서 짐을 싸서 나간 날부터 부모님도 언니를 찾지 않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엄마는 중간중간 언니와 연락을 하는 것도 같았는데요. 언니도 저한테 연락이 없고 아빠는 언니를 언급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많이 엄하신 분이라 아무래도 남자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간 딸은 딸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뭐 그렇게 10년이 넘게 지난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평범하게 공부해 대학을 갔고요. 남들 다 한 번씩은 해본다는 공무원 시험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험을 치던 해에 합격을 했죠. 제 인생에서 큰 운을 거기 썼다 싶어요.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도 잘 나가진 않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딸 자식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시는지 가끔 주변에 제 자랑을 하고는 해요. 작은 월급이지만 모아서 부모님이랑 해외여행도 종종 나갔고요.
전국의 유명한 카페에 들러 후기를 남기는 SNS를 운영하는 것도 취미의 하나가 되었죠. 이제 부모님의 큰 목표 중 하나는 제 결혼식을 보는 것 같았지만 결혼은 생각이 없다고 딱 못 박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성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쩌다 보니 고백은 두어 번 받아봤지만 저는 남자랑 연애가 썩 끌리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이 부분은 양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인생이었지만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거울을 볼 때 가끔 언니 생각은 나더라고요. 뭐 죽었단 연락이 없었으니 죽지는 않았겠다 싶었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얼굴을 보고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살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혼자 간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카페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저랑 같은 얼굴이라 10년이 넘게 지나도 첫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언니와 저는 더 닮아 보이더라고요. 언니는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저랑 같은 어두운 단발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언니를 알아본 것처럼 언니도 절 알아봤고 TV에서 보는 것처럼 눈물바람도 없이 둘이 가만히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었죠. 잘 지냈어요? 우습게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존댓말이 나가더라고요. 주문 받는 언니는 짧게 대답하고 포스기에 삑삑 뭘 입력하더라고요. 뭐 줄까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알아서 주문을 넣더라고요. 언니의 주문을 받아 음료를 만드는 사람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당신은 정신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계산할 테니까 마시고 가. 10년 넘게 떨어져 있었던 쌍둥이 자매의 대화치고는 건조하죠. 그런데 사실 저도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분명 그리웠지만 사실 10년은 긴 시간이거든요. 언니가 없는 시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죠. 그렇게 잠시 자리에 앉아서 언니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말을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가게가 잘 되더라고요. 언니가 직원인지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잘 지내는 건가 싶어서 안심이 조금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아니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돌아온 집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그 카페를 검색했어요. 유명한 가게도 아니고 동네 커피숍이었지만 올려진 글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언니를 찾았어요. SNS가 신기하죠. 언니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SNS에서 약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진 이유가 있었어요. 언니는 애인이랑 같이 카페를 하는 것 같았는데 상대가 고등학교 때 베프였던 그 언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조금 알려져 있는 같은 성의 커플이었던 거죠.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는 이걸 알고 있었나 싶고 잠시 계정을 둘러봤는데 언니랑 상대인 그 언니는 꽤 오랜 시간을 만났고 지금은 부부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 조촐하게 둘만의 식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웨딩 사진도 찍고 집도 꾸며놓고 그렇게 사는데 둘이 온라인에 전시해놓은 둘의 모습이 저는 썩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언니가 가게를 전부 다 운영하고 일종의 가정처럼 보이기도 했고 중간중간 투잡으로 뛰고 있는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있는 걸 보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언니가 주로 허덕이며 일을 해 돈을 모았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몸이 아프단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상대인 그 언니는 작곡가 지망생이라 주로 집에서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언니보다 여자친구가 SNS에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료를 만드는 걸 돕기도 하는 분위기였지만 인터넷에서 보이는 언니의 부인은 언제나 집에서 여유를 즐기는 느낌이었네요. 저희 언니가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편의점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딱히 편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돕고 같이 가게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언니 부인이 하는 꼴이 어째 저는 일종의 기둥서방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갔으면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이 집을 나가서 드릴 게 없어 여자 기둥서방을 들였나 싶고, 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건가 싶기도 하고, 남자랑 눈이 맞아 나갔다는 사람이 왜 지금은 동성 커플이 되었나 싶기도 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조금은 언니의 힘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혹시 한번 만날 수 있느냐고요. 언니는 조금 불편해하는 것도 같았지만 안 만날 이유도 없었던 모양인지 나를 잡고 둘이 카페에서 만났어요. 언니네 카페 말고 다른 데서 만났죠. 언니만 일하는 꼴을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던 모양이라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언니랑 연애를 하고 있었고요. 아빠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건 다른 사람이 밖에서 남자랑 언니가 키스를 하는 걸 본 게 아니어서였어요. 여자친구랑 언니가 키스하는 걸 봤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였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엄마도 아빠를 뜯어 말리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언니는 나는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공표를 했고 아빠는 그냥 언니를 포기하기로 한 거였어요. 사실 언니는 원래부터 성향이 그쪽이었대요. 남자에게 연애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대학까지 다 포기하고 집에서 쫓겨났고 그 언니랑 살림을 차렸다고 해요. 남자랑 살림을 차린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살았던 거죠. 그래도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합법적인 일부터 불법적인 일까지 전부 하며 돈을 벌었대요. 여자친구도 동갑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나마 그 집에 들키지 않아서 그 집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둘이 살 집 구하고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 가족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랬던 모양이고요. 카페도 대출을 많이 내서 차렸더라고요. 사실 규모는 정말 작거든요. 그래도 언니가 솜씨가 있어 단골이 좀 늘고 있다고 하니 그건 어떻게든 제가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언니 부인인 그 사람은 대체 뭐라고 사는 거냐 했더니 언니도 문제는 알더라고요. 그냥 한량같이 집에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걔를 사랑한다고,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눈물을 쏟았어요. 뭐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사람이 선택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언니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다독였죠. 오랜만에 저랑 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니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 이제야 좀 자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몇 달 전이고 지금 저는 언니 카페 운영을 도우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있어요. 사실 저랑은 다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지만요. 10년 동안 저는 제 한 부분을 잃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요. 이제 둘 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 만났으니까요. 행복이 별건가요? 이런 게 행복이죠. 후에 언니가 원한다면 부모님과의 만남을 추진해보겠지만 지금의 저는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언니를 내 언니로서 사랑해서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나려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제가 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니까 언니 부인도 자주 얼굴을 비치고 예전처럼 잘해주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벅찼던 일을 저와 부인 언니가 나눠주니 저희 언니도 많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밥벌이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 두고 보고 있는데 영 마음에 차지 않으면 동생으로서 한 소리 해줄 생각이에요. 언니 커플은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약하게 슬럼프를 앓고 있었나 봐요. 사실 언니의 상태가 나아진 부분은 많이 없지만 저는 언니를 사랑하고 언니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진짜 학을 떼겠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믿었던 남편까지요. 지금 현재 조정기간 중이고 선택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저랑 이제 전남편이 될 남자는 제가 24살 때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났지만 많이 사랑했고 나이차가 많았지만 그런 문제는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혼받았고 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8살의 나이 차이,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아직 20대에 반도 안 되었는데 결혼하냐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제 이상형은 약간 선생님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좀 삐뚤게 말하며 꼰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20살 때 한 문신이 있습니다. 팔에 하나, 그리고 엉덩이 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놈이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아한 듯 했지만 별로 뭐라 하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난 후 저에게 너는 문신 양아치다 라며 놀리긴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장난처럼 그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걸린다면 저한테 청혼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스티커로 가려서 못 봤던 팔목에 제 문신을 본 시어머니. 아니, 이제 그놈 엄마죠. 그놈 엄마가 보고 엄청 까무라치게 놀라시더군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20살 때 이런 게 이뻐 보여 부모님께 졸라서 했다고 했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말로 저도 후회하긴 하지만 막 미친 듯이 지우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제 삶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무슨 생각으로 허락을 한 거냐는 둥, 사돈을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이상하신 분들인 것 같다는 둥, 제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이도 알고 있고 아무 말 없었다고 하니 세상 보수적이고 선비인 놈인데 아무 말 안 했을 리 없다는 둥, 그런 소리를 늘어놓기에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고 그놈한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 원래 좀 옛날 분이라 네가 좀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댁과 집이 가까워 자주 보고는 했는데 제 문신이 무슨 엄청난 치부인 것처럼 얼른 가려라. 스티커 붙이고 왔냐. 남들이 볼까 무섭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한 거냐 등등. 진짜 저를 무슨 천하의 몹쓸이처럼 만드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문신을 했다고 해서 나쁘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 정말 남자도 몇 번 만나보지도 못했고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습니다. 또 술을 못 먹기에 술도 즐겨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과거에 더러운 애처럼 취급을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애가 내 아들을 꼬셔서 팔자를 고치는 건가 하는 뉘앙스를 엄청나게 풍기셨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 편이었던 그놈도 지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본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덩달아 맞장구를 쳐주는 건진 모르겠으나 왜 그런 걸 했냐며 또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러고 집에 오는 길에 짜증이라도 좀 내면 사과하고는 했었죠. 사과할 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그러게 그런 걸 왜 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하는데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속이고 결혼한 거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에다가 본인도 와 나도 애 낳으면 추성은처럼 발바닥에 해야지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지는 세상 깨끗하고 고고한 성비인 척하고 저는 아무것도 해본 거 없는 순수한 애인데 단지 문신했다는 이유로 무슨 술집 여자였던 과거로 취급하고 말이죠. 진짜 이해가 되지도 않고 화가 났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제가 너무 착해 보이는 것 같아 하고 싶어 하던 문신을 하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엄청나게 설득해 허락을 맡은 거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속상해 하실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날 진짜 미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놈이 주정 갔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그날 알고 보니 주정 갔더군요. 저한테 딱 걸리고는 다들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며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하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했더니 어디 갔는지부터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저를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순진하게 보는 건지 그 갔다던 주점은 그냥 노래방에 도우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질이 안 좋은 곳이었고 저도 확실치 않아 친구에게 물어보니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열받아 그거 알게 되자마자 그놈한테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하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제가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미 그놈이 일반인이든 직업 여성이든 다른 여자와 관계한 걸 알게 되었고 전 그런 쪽에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전혀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어 이런 일을 만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연락 오고 찾아오고 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제가 어떻게 부탁해서 쳐낼 수 있었지만 제 시어머니는 좀 어려웠는지 문을 열어주셨더군요. 저한테 얘기 좀 하자 하시기에 알겠다 하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다. 한 번 실수이고 본인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다시는 그런 일 만들지 않겠다고 하더라 하시기에 진짜 단단히 먹고 있던 마음이 조금 풀리려고 했으나 다시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남자는 누구나 다 바람핀다. 그냥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너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바로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도대체 뭐지 싶어서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가 안 떳떳해요? 저 누구한테 책 잡힐 일 하고 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함부로 굴린 적도 없고 어머니 남편한테 떳떳하지 못하게 어디 가서 굴러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니 너같이 문신 있는 애들은 다 똑같다고 비하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좋은 놈이든 말든 이런 시어머니를 집안 어른으로 공경하며 살 순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는지 알겠는데 그럼 저보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참으란 말씀이세요? 하니 땡땡이가 반성하고 있다. 너도 그럴 처지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하라는 거다 하더군요. 그러니 간략히 말하면 그놈이 바람은 피웠지만 우리도 너 문신이나 새긴 과거 있는 여자인 거 받아들였으니 너도 참고 살아라. 딱 이 말이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누구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았는데 단지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보수적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어떤 말을 하시든 다 참았고요. 그런데 이건 도를 지나치는 행동이었고 그놈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신 그분들 알고 보면 제가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딴 여자와 잠자리한 그놈과 다시 삶아떼고 살 생각하니
소름 돋아 도저히 안 될 지경이었고, 그것도 외도라면 외도이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며 성내기에, 넌 그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딴 여자랑 그 짓하고 돌아다니냐, 동물 같은 새끼야 하니 입 다물더군요. 시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소란이냐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는 거, 이딴 성욕에 미친 동물 같은 새끼랑은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술집년 같은 거 걷어줬더니 이딴 식으로 행동하냐고 무서운 척 엄포를 놓기에, 전 어디 가서 몸 함부로 굴리진 않습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것을 보니 가정교육이 알만하네요 했습니다. 제 할 말하니 뒷목 잡고 쓰러지실라 하기에 그놈한테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몇 번의 전화, 문자 와서 진짜냐? 선택 후회 없냐? 너 진짜 후회한다. 이딴 류의 개소리를 하기에 너 선택에 책임져라. 너 그 한 번의 실수가 나 같은 여자 놓친 거다 하니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아직 절차 중이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생활 1년도 못 채웠지만 차라리 다행이다 싶습니다. 애까지 가졌으면 그 수모를 겪으면서 참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성격에 참고 살진 않았을 테지만요. 진짜 어이없는 그 집안 식구들 다시 어떤 며느리마다 어떻게 입맛대로 교육시켜서 살진 모르겠으나 제발 아주 제발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량한 사람 피해자 만들지 말고요. 진짜 친구들한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쪽팔려서요. 그 노땅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뭔가 이상해 보인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저 저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잘난 것도 없는 그놈 믿고 결혼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진짜 누가 좋은 사람 놓쳤는지는 몇 달만 지 혼자 살아봐도 답 나오겠죠 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다 끝나면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고 훌훌 털고 살려고 합니다. 다 잊고요. 잊혀지진 않겠지만요. 강렬한 미친 가족들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주부입니다. 결혼 3년차의 아이는 없고요.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결혼 당시에는 두 분 다 계셨는데 시아버지는 재작년 1월에 돌아가셨고 7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64세로 시아버지와는 딸을 한 명씩 데리고 결혼하셨고 형님들의 나이는 모두 50을 향해 가고 계세요. 두 분이 재혼하셔서 현재 저희 남편을 낳으셨고요. 시누이들과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한 편이고 저에게도 잘해주시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긴 시어머니 스트레스만 해도 장난 아닌데 시누이 스트레스까지 있었다면 지금까지 결혼 생활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 불같은 사랑으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날을 잡고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지극히 효자의 긍정적인 마인드에 정말 순에 빠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효자라는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불효하는 막대목은 인간보다야 낫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 댐댐이가 괜찮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요. 뭐 모든 결혼을 앞둔 여자들의 착각이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겠거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도 문제는 빨리 저에게 찾아오더군요. 연세도 있던 시부모님이시라서 이렇게까지 전화로 스트레스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기대를 했던 거였죠. 다들 시댁과 하루에 몇 번 통화하시나요? 저는 하루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교대로 10통화는 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버지 전화 와서 애기냐? 예 아버님 언제 와? 점심때도 애기냐? 언제 와?
업무 시간에는 전화 좀 피해달라고 하면 왜 그런다니? 이러십니다.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죠. 하지만 워낙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최대한 참았습니다. 들이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거기다가 금전적인 문제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받는 월급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 월급 160만 원 중 120에서 140만 원이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월급을 받았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연세가 연세인지라 적금 타는 족족 치아에 거기다가 암투병 비용까지 400 가까이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님 두 분은 출가 외인이라고 신랑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시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스트레스였던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건 부수적인 것들이었죠. 정말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미 동네에서는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친척들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왜냐고요? 정말 사람을 질리게 하거든요. 그리 잘난 것도 없으신 분이 잘난 척에 아는 척에 오만 훈계질은 다 하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저희 시어머니의 주특기입니다. 이분 주특기가 식당 같은 곳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저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옆에 테이블 귀 기울이고 있다가 참견하기입니다. 왜 옆 테이블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 내용이라도 좋은 거면 말을 안 합니다. 완전 싸움 거는 느낌이에요. 제가 다 민망해져서 대신 사과드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므론 절대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체해서 며칠을 고생하거든요. 두 번째 주특기는 시장 등 마트 등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윽박 지르면서 이게 뭐냐고 싱싱치 않다고 이걸 사람 먹으라고 파느냐는 둥 무한주기입니다. 아니 별로면 안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살 것도 아니면서 오만 물건들을 보면서 시비를 거는데 정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러고 다니셔서 그런지 시장 상인분들은 듣는 채도 안 하세요. 저 여자 또 와서 지랄이네. 이런 느낌으로 개무시하시죠. 손은 또 얼마나 크신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 음식 장만한다고 40만 원어치를 사는 겁니다. 3명 먹는데 말이죠. 용돈 떨어지면 따박따박 신랑 사무실 가서 돈 달라고 하고 좀 아껴 쓰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잘난 체 하시며 난 돈 쓰는 거 없다.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홀 시어머니와는 연락 자체를 안 합니다. 이번 명절에 신랑과 저 시어머니가 장을 보게 되었죠. 시아버지 제사도 지내야 하고 여튼 시장을 갔습니다. 셋이 지낼 거니 고기도 조금, 형식적으로 몇 가지는 좀 빼고 하면 좀 좋습니까? 과자만 5가지를 사는 겁니다. 오강사탕에 무슨 비스켓에 아버지가 요구르트 좋아하셨다고 요구르트도 2줄 사시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달이 용돈 30만 원에 생활비, 비대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병원비, 가스료, 전기료를 내는 저는 정말 그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시장 볼 때마다 혼자 사시는데 왜 간장은 제일 큰 걸 사고 밀가루는 왜 10kg를 사고 국수는 왜 20봉을 사는지 곰팡이에 개미에 쌀벌레에 시댁은 정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단 하나를 못 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는 그 망할 푸드뱅크가 사람 농락합니다. 노인들에게 하루 이틀 남은 음료며 진한 음료며 진한 음식 등을 선심 쓰듯 박스째 줍니다. 그걸 또 다른 사람들 주고 민망해 죽겠습니다. 날짜 지난 걸. 신랑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더니 도저히 엄마랑 못 있겠다고 집에 가자는 거 명절이니까 있어야 한다며 억지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점심에 두부를 만들으셨는데 그것도 잘난 척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너 이런 거 봤니? 엄마는 이런 것도 한다 이러시면서요. 결국 2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걸 놓고 김치찜을 해야 맛있다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었는데 김치가 이상한 겁니다. 쓴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이상한 상태에서 다음날 전을 부치려고 맛살을 찾았습니다. 냉장고에 분평 1kg짜리 커다란 맛살을 봐놓은지라 맛살 좀 주세요 했더니 냉동실 것부터 쓰자는 겁니다. 그럼 주세요 했더니 2017년산입니다. 짜증났지만 버리세요 했더만 다시 냉동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큰 소리로 어머니 했더만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막 뭐라 하시는 겁니다. 듣기도 싫고 속은 이미 부글부글하고 칼 내려놓고 제삿날 온다고 나와버렸습니다. 신랑도 뒤따라 나왔고요. 뒤통수에 겁나 시끄러웠습니다. 다신 안 본다는 둥, 인연 끊는다는 둥,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탈이 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피를 토하기 시작하더니 6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겁니다. 신랑과 병원을 부랴부랴 가서 응급실에서 잠자는 주사 맞고 토하는 거 멈췄습니다. 조그만 미란성 위험이 있는데 피 토할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랍니다. 어머니 냉장고는 쓰레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안에 10년은 계속 우겨넣은 음식물이 있습니다. 냉장고 냄새가 너무 역겹습니다. 시댁에서 뭘 못 먹겠습니다. 지옥입니다. 신랑이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 저 쓰레기 버리기 전에 제 얼굴 볼 생각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 안 써서 편하긴 하지만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결혼 후 틈만 나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교육이 어떻다는 둥 따따붙다 하루 5통화 이상 그러셨던 분. 결혼 전 시어머니 입원하셨을 때 울 친정엄마가 반찬 가져다 줬는데 앞에다가는 아이고 사돈 어르신 하던 분이 뒤에서는 이런 돼지 개나 먹으라는 거냐고 하시면서 욕하는 이중인격자. 하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따따붙다 안 하십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엔 동네에서 제일 나쁜 년 만들더니 시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용돈 30만원으로 30만원짜리 화장품 사서 저희 사무실로 오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시어머니인 양. 그리고 일주일 후 신랑한테 가서 용돈 달라십니다. 그래도 신랑이랑 사는 건 신랑이 제 편입니다. 시누이들이 제 편입니다. 시어머니만 적당히 견딜만 하면 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사무실 언니가 부러웠던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존경한다고, 시집 잘 갔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제 입장에선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저희에게는 8살짜리 딸아이가 한 명 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데 저는 아이의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장을 다니다가 원래 엄마가 운영하시던 문구점이기도 했고 제가 추억도 많아서 인수해서 운영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마침 집 청약도 문구점 근처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근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집도 직장도 다 근처인 거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도 더 많기도 하고 애착이 있는 가게라서 제 생활에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근길에 아이와 함께 가는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하더라고요. 아이도 유치원과 달리 학교에 가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학교를 마치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문구점에 와서 슬쩍 웃으며 과자를 가져가기도 하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럼 안 된다고 말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뭔가 다 꿈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저희 딸아이는 그림을 엄청 잘 그려서 제가 학원에 보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개인 선생님을 따로 불러서 가르칠 정도로 열정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스스로 그림 그리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그 의견에서는 신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소개를 받은 선생님과 집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는 날이었는데 신랑과 구면이더라고요. 선배. 민정이? 그 선생님은 신랑과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고 전공이 미술 쪽이라서 졸업 후 계속 전공 쪽을 살려서 일을 하다가 최근 방문 미술 쪽으로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랑 크게 친분이 있지는 않았지만 같은 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라고 했고 결혼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닐 것 같다고 하면서 엄청 사근사근하게 말을 했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미술 선생님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자 선생님일 거란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신랑과 아는 사이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미술 선생님께 반가운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너무 재미있다며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함께 기뻤어요. 신랑은 처음에는 그래도 집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게 불편하다고 했지만 이내 적응을 한 건지 아이가 수업을 들을 때 먹을 수 있도록 과자를 준비해 두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 딸아이와 둘이서 집에 누워있다가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서 물감을 꺼내와서 도화지를 준비해 줬는데 딸아이가 종이가 아닌 제 팔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여기 종이에 그려야지.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건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선생님이 몸에 그림 그리는 거 알려줬어? 저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바디 페인팅 그런 수업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옷 다 벗고 누워있고 선생님이 그림 그려줬어. 선생님이 비밀 수업이랬어. 아빠가 옷을 다 벗고 누워있었다고? 응, 선생님이 어른들 수업이라고 멀리 방에서 보라고 했어. 엄마, 근데 그거 이상한 거 맞지? 아니야. 근데 그런 수업 또 한 적 있어? 아니, 그때뿐이야. 저는 아이의 입에서 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아이에게는 수업이 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에게 신랑의 외도까지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이에게 내용을 듣고 나니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더라고요. 신랑이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여서 축구를 자주 하길래 그날도 딸아이와 둘이 있었는데 하다 이제는 그 축구 취미가 정말 하는 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고 결국 저는 신랑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랑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는 신랑이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SD카드를 뽑고 빈 SD카드를 새로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평소 걸어다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어디를 나가거나 할 때 이외에는 차를 거의 타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랑의 차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렁크랑 수납함 등을 찾아보는데 트렁크 정리함 안쪽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편지지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대학생 때 신랑이 그 여자에게 보낸 시시콜콜한 연애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 두 사람이 가볍게 얼굴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예전부터 알아왔던 사이라는 거요. 그리고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아니나 다를까 주말마다 맛집이며 카페며 모텔을 다닌 모습들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키우고 있던 아들도 제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키우고 있을 때 그 인간은 다른 여자와 애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잠시 만났을 때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며 울면서 고백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는데 그 내용까지 들으니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우리 딸은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는데 신랑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당신 자식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솔직히 재산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해도 그런 부분을 제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 받을 생각이었고요. 신랑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말했고 저는 친자 확인서라도 떼달라고 했는데 신랑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저에게 되려 화를 냈고 그 자리에서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종종 저를 때리거나 한 적도 있었지만 그날은 제 입에서 이혼을 한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때려 죽일 기세였고 그날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저는 집과 아이를 키울 정도의 돈을 받아뒀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혼하고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이제 고학년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그 문구점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딸아이가 얼마 전에 아빠를 봤다며 이야기를 했고 어디서 봤냐고 물었더니 학교 앞에 찾아왔었대요. 그렇게 아빠 손에 이끌려 커피집에서 빵을 먹고 왔다고 하는데 아이는 아빠를 안쓰러워하는 듯 했고 저는 단순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기라도 한 건지 옷도 빨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당신만 없으면 잘 지내. 이렇게 만나자고 해줘서 고마워. 됐고 우리한테 더는 찾아오지 마.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난 당신한테 들을 말이 없어. 그때 그 여자,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듣기 싫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올라갔고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아픈 아이를 신랑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비를 뜯어내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에 온 것도 신랑이 학교를 다닐 때 본인을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요. 그런데 신랑은 그 여자랑 예전에 사고 친 게 있을 테니 그렇게 아무 말도 못했었겠죠. 정말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지도 지가 해놓은 게 있으니 철석같이 자기 아이겠거니 하고 믿었던 거겠죠. 그리고 전 남편과 만나고 난 뒤에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 저와 이혼한 내용과 상관녀 이야기까지 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회사 내로 퍼졌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바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대하진 않았나 봐요. 그렇게 회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고 스스로 회사에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돈을 못 벌어다 주니 대출을 받아서 썼던 모양인데 그걸 순간 다 털어서 도망가 버리니까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일이 많지가 않아서 말 그대로 노숙자 신세가 된 것 같다고요. 저와 제 딸은 그때 그 일 이후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니 뭐니 하는 게 참 가증스럽고 구역질 난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게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이후로 저희 앞에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가 봐요. 딸아이도 신랑과 이혼을 한 걸 알기라도 하는 듯이 크면서도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네요. 이렇게 딸과 저는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성장 얘기와 많은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여고에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여고였고 학교를 멀리 다닐 돈은 없는지라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집 앞에 여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고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여고는 학생들 사이에 텃세가 조금 있기로 알려진 여고였어요. 가난했던 저희 집은 당연히 텃세를 피해갈 수 없었죠. 소심하고 집이 가난했던 저는 같은 반 애들에게 밥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놀려먹기도 이용해 먹기도 쉬운 존재였던 거죠. 그래도 저는 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반에서 같이 조용하고 존재가 없어서 애들이 잘 건들지도 않는 친구와 서로 친구가 되었죠. 같이 친구가 되자 같이 놀림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묵묵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많이 고마웠어요. 저는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 매일같이 공부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난해서 제대로 친구가 없었던 저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애미라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반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면서 반 애들 모두를 초대했어요. 저에게도 주어진 초대장. 안 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파티에 가게 됐는데 파티에 갔는데 웬걸? 그 집에 엄마가 계셨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절대 말해주지 않던 엄마. 엄마는 그 집에서 하녀가 입을 듯한 옷을 입고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있어? 계속해서 이 집 아줌마랑 친한데 오늘 하루만 딸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왔다는 엄마.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엄마를 불러대는 친구.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스파게티에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는 친구. 그리고 같이 따지는 애들까지. 아줌마, 이거 뭐예요? 제가 이거저거 시켜서 미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 스파게티에 머리카락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요? 아, 이거 말고 다른 요리 해오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도 늦게 나오고 이게 뭐예요? 다른 친구들 음식에는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저희 엄마 머리는 곱슬머리인데 음식에 들어가 있는 머리카락은 곧은 머리카락. 누가 봐도 그 친구의 자작극이었는데 엄마는 따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실 뿐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에 사장님 집 딸이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계속 화가 났고 저는 일부러 옷에 파스타 소스를 묻히고 지워지지 않는 척을 하면서 도와달라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잘 안 지워지냐면서 화장실에 가서 한번 지워보자는 엄마. 작전 성공. 화장실에 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일 하는지 계속 말 안 해주다가 결국 우리 집 애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안 한 일에 고개도 왜 숙여? 엄마는 왜 한마디도 못해? 잘릴 수 있어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뭔데 엄마보다 저렇게 시퍼런 기집애한테 머리를 조아려? 그저 한마디도 못하고 하얗게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하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면서 화장실을 나왔어요. 화장실을 나오는데 그 사실을 들은 생일인 아이. 저 아줌마가 니네 엄마였어? 매일 일도 느리시고 말도 잘 알아먹지도 못해서 답답했는데 니네 엄마셨구나. 너도 공부 못하고 답답하고 그 엄마의 그 딸이래? 얘들아, 얘가 저 아줌마 딸이래. 우리 집 가정부 아줌마. 아, 가정부가 아니고 사실 우리 집 하녀. 저희 엄마와 제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정말 제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쉽게 저와 엄마의 치부를 드러내는지. 니네 엄마가 가정부였어? 어떻게 요즘 세상에도 가정부가 있어? 나라면 돈 없어도 남의 집 따까리 노릇은 안 할 듯 등등의 말을 하는 아이들. 울면서 그 자리를 바로 뛰쳐나왔어요. 참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당하고 싶지만 정말 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울면서 도로를 달렸고 눈앞에 달려오는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차로 돌진했어요. 빵 크게 들리는 경정소리. 그 소리를 다음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귀 옆에서 계속해서 일제히 들려오는 기계음. 난 어디 있는 거지?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는 하얀색은 뭐지? 나 죽은 건가? 하고 생각해 보면서 옆을 보니 보이는 처음이지만 아주 익숙한 풍경. 아, 병원이구나. 옆을 보니 기도를 하다 잠들었는지 풀어진 기도손 모양을 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엄마. 일하다가 바로 왔는지 김치국물 묻은 앞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한여 두건을 그대로 쓰고 온 엄마. 날씨가 겨울인데 얼마나 추웠을지 어깨가 잔뜩 움츠려든 엄마. 엄마 일어나봐, 춥잖아. 꾸벅꾸벅 졸다가도 제 말에 바로 일어난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잔뜩 젖어있는 눈망울. 하지만 뭔가 잔뜩 화가 난 듯한 울분 섞인 눈망울. 저를 보자마자 잔뜩 울분 섞인 목소리로 엄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쪽팔리니? 그래서 친구들한테 치부가 되니까 이렇게 죽으려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심어준 삶이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엄마도 당장 나가서 죽을까? 이참에 그냥 우리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죽어! 라면서 덤비는 엄마. 이러시면 안 된다면서 달려와서 엄마를 말리는 간호사 선생님들. 저는 며칠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병문안을 오는 엄마였지만 처음에는 엄마를 정말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어째서 남의 집 하녀 노릇을 하면서 지내는지, 다른 일도 충분히 쳐다보면 많을 텐데 정말 엄마가 너무 싫었습니다. 혹시 일이 없다 해도 어떻게 다른 애들 말로 요즘 시대에 가정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딸 학교, 친구 집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매일 찾아왔지만 저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묻는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진짜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이 없고 딸인 저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그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딸인 제 인생은 본인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본인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엄마. 하지만 학교만 같을 뿐 차마 같은 반 아이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반까지는 알아보지 싶으면서도 많이 화도 났지만 동시에 안타깝고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엄마의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엄마를 원망하고 외면하려고만 한 건 아닐까. 엄마의 진심을 알고 난 후에 엄마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과 우리 집을 꼭 잘 사는 집이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못하고 소심한 성격에 왕따까지 당하니 학교 쪽 일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책을 잘 안 잡고 살았던 저는 그날부터 책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꼴도 보기도 싫은 교과서부터 읽어보기. 아무래도 아는 게 없으니 정말 뭔 소리인가 싶었지만 죽어라 읽어봤습니다. 뭔 소리인지 진짜 모르니까 엄마가 공부하러 사주셨던 문제집도 펴보고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봤죠. 처음엔 당연히 너무 틀리는 게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돌대가리였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의 상황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난 늦지 않았다 하고 언제나 생각했죠. 새벽까지 공부, 흐르는 코피, 바로 코피를 막는 휴지. 졸려서 책상에 그대로 기절해서 자서 아침에 교복 입은 그대로 학교 가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대단한 시절들이죠. 고1 1학기 정말 답 없었던 성적은 2학기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공부하겠다면서 열을 올릴 때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똥대가리가 뭘 해서 되겠어? 지가 저렇게 나대봤자 바닥이지.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것. 나댄다고요? 제가 나대는 건지 아닌 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욕을 들을수록 더 오기가 생겨서 꼭 밟아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죠. 그리고 고1 1학기에 진짜 바닥을 기던 내신은 고1 2학기 많은 계단이 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올렸냐 하시는 선생님. 이제 그래도 이름난 전문대에 들어갈 만한 성적. 그래도 알아주는 전문대는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지만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어요. 꼭 알아주는 4년제에 들어가서 저에게 똥대가리라고 한 놈들 코도 눌러주고 싶었고
저희 집도 잘 사는 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2, 고3, 계속되는 피 터지는 전쟁, 특히 고3. 알 수 없게 성적이 떨어져서 피말랐던 시기, 라이벌도 생겨서 더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공부하는데 계속 배도 고프고 먹으면서 공부도 하느라 내가 이거 먹는 동안 남들은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것은 아닌가 고통스러웠던 시기. 악물고 하는 것도 너무 지쳤고 툭 하면 아프고 정말 울면서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아프고 절망스럽던 시기를 보내고 대학 입시철 선생님과의 상담이 있던 날, 그래도 알아주는 4년제에 갈 수 있을 거라며 국립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씀에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궁금해져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어느 대학을 쓰게 됐냐고 말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이름도 처음 들어본 전문대학을 썼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입에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저보고는 똥대가리에 해서 되겠냐고 했는데 본인들은 정작 전문대학이라니. 소신 있게 지원을 했고 저는 제가 희망하던 땡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땡대학을 나와서 저는 지금은 작지만 그래도 수입이 꽤 괜찮은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꽤 여럿 두고 있는 사장님이 된 거죠. 저를 괴롭혔던 그놈들?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근처에서 계속 있다 하던가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 작은 동네 미장원을 하더라고요. 종종 가서 머리 바꾸러 가면서 길을 팍팍 눌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 따위가 성공할 수 있겠냐고 하던 애들, 저보고 왜 나드냐고 하던 애들, 그 말을 듣고 화도 나면서 나는 역시 이런 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작지만 그래도 회사 CEO가 되어서 이젠 환경이 완전히 변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요즘, 저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해결 불가할 것 같고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일단 할 수 있는 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보라고. 그럼 정말 열리지 않은 문도 열릴 것이라고요. 이런 제 모습 열심히 살았으니 스스로 칭찬해도 되겠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적의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